데이터 큐레이션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큐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럼 표준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데이터 생산과 입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용 및 재이용 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럼 좋은 데이터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데이터 보존을 위한 평가와 입수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평가는 먼저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란 무엇인가부터 최종적으로 데이터 삭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의 큐레이션 생애 모델에서 데이터의 평가와 선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시간에 데이터 생산과 수입을 했고, 그 다음 오늘은 데이터 평가와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보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학습 내용입니다. 먼저 데이터 평가와 선택에 관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걸 문서화하고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크게 한 3가지로 본다고 그러면 미래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 객체를 이용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존할 데이터와 데이터 객체의 속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와 데이터 객체를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데이터 평가와 선택에 관한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 기준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평가 기준에 따라 선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평가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데이터 큐레이션에서 평가란 어떤 데이터와 데이터 객체가 장기간 동안 보존되어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기준을 발전시키고 그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보 객체의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보존해서 후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얼마큼 우리 이용자들에게 중요한지 판단해야 하겠지요. 또는 이건 기록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의로서 기록물을 연구 기록물과 그 다음에 폐기해야 될 기록물로 구분하는 과정으로서 여기는 보존 기간과 폐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평가를 해야 할까요? 자, 평가의 핵심은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있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하여 특정 데이터를 장기간 보존할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특정 데이터의 장기간 보존을 보장해 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는 것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문화적, 사회적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결정한 부분이 다른 데이터 센터에서 결정한 부분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세트를 중요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데이터 세트를
보존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는 보존해야 합니다. 즉, 법률적으로 보존해야만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니면 특정 기관에서 또는 데이터를 생산한 기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혹은 그 기관이 이 데이터가 없어지면 본연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꼭 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존을 원하는 데이터는 왜 보존해야 하는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보존하는 데이터가 있지만 또는 자, 이 데이터를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보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자, 어떤 데이터가 유용하며 또 재사용 가능성이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데이터를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에 그 데이터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다른 데이터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 밖에 다른 질문들도 있을 수가 있죠. 데이터 평가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데이터가 보존의 가치가 있고 보존할 필요가 있고 왜, 그리고 얼마 동안 보존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보존하기 원하는 데이터, 보존하기 원하는 데이터 혹은 데이터 세트는 어떤 것인가? 보존하기 원하는 데이터 혹은 세트는 어떤 특성과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이 데이터 세트를 이용할 집단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큐레이션의 핵심은 데이터를 다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 데이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큐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 보존할 데이터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제 분야에 따라서 데이터 평가 활동은 매우 다양합니다. 천문학, 생물학, 우주과학 이런 걸 놓고 보았을 때 다르죠. 천문학은 데이터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매우 복잡하고 비싼 기기에서 수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데이터를 버리기가 힘들겠죠. 반대로 생물학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면서 개개 생물학적으로 종으로 구분돼서 수집됩니다. 또 우주과학은 오래전부터 데이터 평가에 관한 발전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메타데이터와 소프트웨어 표준을 사용합니다. 즉, 우주선을 통해서 우주여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하여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그 데이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후일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데이터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때 이 기술을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존을 위한 추진체,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이행 등이 주요 데이터 큐레이션의 추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세부적인 법률적인 요구사항에서 데이터 보호 법률, 공공정보 이용 법률 등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연구를 수행하면서 필수적으로 데이터를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한다면 그 연구 결과물로 산출된 데이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때는
개개인이 직접 보존하는 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존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때 그 보존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존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재이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데이터 큐레이션을 방해하는 법률적인 제한도 존재합니다. 즉, 저작권법에 의해서 데이터의 디지털 변환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다고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큐레이션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즉,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경우에는 데이터의 보존을 위해서 디지털 변환은 저작권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월하게 보존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 일부 개인은 데이터의 재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예를 든 한국연구재단의 경우에는 처음에 연구비 지원 조건이 연구 결과로 산출된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연구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때 이 재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보존을 위한 추진체 측면에서 보았을 때 또 그 밖에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합니다. 기업체 연구원들의 경우에는 그 연구 결과물로 산출된 데이터를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가 생산된 이후 데이터 보존이 필요하다고 파악되어 보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데이터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어떤 결과, 어떤 상황에서 그 결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보존에 관한 이점과 위험에 관한 질문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보존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리고 미래에 그 데이터를 재생산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데이터 큐레이션에 적용되는 위험 관리 원칙과 처리 과정이 데이터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사전에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우선 질문해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존해야 할 것인지 보존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평가하지 말고 다 뭐가 귀중할지, 뭐가 중요할지, 뭐가 중요하지 않을지 현재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면 다 모든 데이터를 다 보존하면 어떡할 것이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보존한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또 보존할 공간도 없으며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숙련된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최근에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효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큐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미래에 필요한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데이터를 다 보존하지 않는 이유는 큐레이션이 가능한 데이터만, 즉 그만큼 양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데이터를 큐레이트 해야지 품질 좋은 데이터를 후일 재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오랜 기간 데이터를 보존하기를 원하는가? 일반적인 답은 간단합니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가 보존되고 그 이후로는 데이터가 사라져도 괜찮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가 변화되면서 과거에 생산된 데이터는 새로운 하드웨어가 등장함으로써 그 새로운 하드웨어에 이 데이터가 적절하지 않아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더 이상 데이터를 보존할 필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센터의 미션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이 되겠죠. 우리 데이터 센터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만약에 더 이상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데이터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용자 요구 사항에 따라서, 즉 어떤 데이터는 특정 연구의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물로 그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그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보존해야 되겠죠. 물론 바꿔 말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그것과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이상 보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보존 기간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데이터라도 영원히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데이터는永구 보존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특히 과학 분야 데이터는 짧은 기간 동안 보존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결과물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나온 것을 계속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중간, 장기 보존으로 이제 구분하지만 실질적으로 큐레이션 기간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평가 및 선택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평가 및 선택 정책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가와 선택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데이터를 보존하기를 원하는가? 둘째, 이 데이터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가? 셋째, 이 데이터를 얼마나 보존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이 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옳은 데이터가 적합한 이유로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였을 때 아니면 생산했을 때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보존해야 할까
난 보존하고 싶다. 그럼 얼마나 보존하지? 여기에 대한 답은 정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데이터 큐레이터가 원한다고,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원한다고 데이터를 보존하고 유지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평가 및 선택 정책은 데이터 보존 결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은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큐레이션에서 많은 부분이 이 정책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문서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판단은 문서화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데이터 평가 및 선택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5가지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이 데이터 이용자가 누구일 것이냐. 자,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한 데이터 이용자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느껴서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존 가능성입니다. 자, 우리 경제적으로, 즉 나중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 이 데이터를 다른 포맷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마이그레이션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비용을 충분히 우리가 지평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측면으로는 기술적인 가능성입니다. 시스템이 바뀌고, 즉 하드웨어가 바뀌고 소프트웨어가 바뀌었을 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거기에 적절하게 바뀔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법적 및 지적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서 법률적으로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혹은 이 데이터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서는 안 된다. 보존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즉 개인의 지적 재산권 측면에서 혹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또는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큐레이션을 할 때 또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개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개인의 어떤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데이터가 어떤 프로젝트 혹은 기관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지 그 여부를 기술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 기관에서 이 데이터를 생산했는데 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우리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평가할 때 그 데이터에 관련된 메타데이터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할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데이터 디자인에서부터 데이터
생산과 입수 과정, 그리고 우리 보존을 위한 평가와 선택에서도 다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면 데이터 세트의 중요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데이터 오디트 프레임워크 2009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크게 한 5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당신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중요한 내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연구자도 그럴 가망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한테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못할,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 가망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두 번째, 미래에 이 데이터가 유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구에 다른 연구에도 이 데이터가 사용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당신이 데이터의 지적 소유권자인가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내가 이 지적 소유권자로 부르면 내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허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로 부르면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형식인가도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데이터의 어떤 가치는 실제로 그 데이터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가 다른 기관에서도 보존되고 있는가? 당연하죠. 중복된 보존은 굳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결국은 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데이터를 미래에 이용할지 혹은 이용하지 않을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데이터가 다른 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 기관에서는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소위 그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데이터 오디트 프레임워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